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줄 왜 해? 저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영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패널 두 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나오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금천구 동네 변호사 조상호입니다. 네. 또 한 분 우리 그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지금 차가 막혀서 네네. 잠깐 늦는다라고. 예, 폭우 때문에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폭우 때문에 평택에서 운전하고 오시는데 네네.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어제부터 막힌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신뢰가 안 가네. 예. 자, 오늘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지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네. 전치 한 6주 정도의 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좀 당분간 방송을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보니까 골절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깁스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일 때문에 갔다가 다치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이 없으시다 항상. 아니 뭐 제 느낌은 어디 좀 휴가 비슷하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다치셨다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주말 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좀 사과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네요. 아니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원래 그래요? 대선 때만 좀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사과. 그때도 보면 얼마나 뚱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거 뚱하다. 기억났는데 여의도역 앞에서 네. 인사하는 거 그 인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선거 때. 힘들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때 윤석열 후보의 당시 후보의 인사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까? 저는 없던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맞아요. 억지로 나간 듯한. 맞습니다. 예, 절실함이 안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그때 진짜 좀 약간 기괴한 장면이긴 했는데, 왜냐면 네.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 대선 후보면 기본적으로 팬덤들이 있잖아요. 팬덤이죠. 네. 예, 이게 꼭 동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그냥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출근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보통은 다 뭐 기념 촬영하고 막 네. 사람들 주변에 몰려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조 변호사님이 네.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직업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어디서 고개 숙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맨날 고개 숙인 사람들만 봤지. 그게 검사의 그렇죠. 특징인가요? 그렇죠. 고개 숙이는, 왜냐면 여지껏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을 네. 접할 때 항상 자기 앞에 죄 지은 얼굴로 한 번만 살려달라는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만 봤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뒤집어져서 바뀌어지나요? 그럼 조 변호사 같은 변호사는 없대요.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는 제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때로는 검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판사일 수도 있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처분권자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조금 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되게 고민하거든요. 아예 그냥 세게 부딪혀갖고 막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인가. 네. 보통 조 변호사님은 어떤 자세로 임하세요? 일반적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낮은 자세로 가죠, 항상. 낮은 자세로.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정치적인 사건, 네. 아니면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이건 전략인데, 네. 아니 실제 후보랜다. 실제 그 당사자는 납작 엎드리는 게 좋은 상황. 변호사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예, 이게 어떤 경우냐면,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게 맞는데, 네. 예를 들면 1심에서 이미 좀 이상한 판결이 내려졌다거나. 네. 그러면 변호사는 세게 가고, 네. 당사자는 좀 과하게 숙이고, 그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납작 엎드려 보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윤석열 같이 평생을 누군가를 단죄하고 처분만 했던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은 국민 앞에는 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그래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심지어 본의 아니게 아니면 의도와 다르게라는 표현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조심하죠. 오히려 그게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네. 그런 진짜 본인 마음인데 그게 사실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이게 실제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조차 쓰는 걸 조심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아나무인인 거죠. 그 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저는 평소에 좀 사소한 모든 일에 다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스타일이죠, 그죠? 대꾸를 안 해. 뭐 웃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잠시 말씀 나누는 사이에 우리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길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비대위 회의 때문에 약간 좀 늦게 왔습니다. 아까 비가 엄청나게 폭우 쏟아질 때 하필이면 우리 경기도당 그 위원장 경선이 국회에서 있어가지고 네. 비 쫄딱 그 우산 쓰고 왔는데 비가 온통 다 젖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게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한참 이제 순회 경선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금 선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사실은 27일 날 하게 돼 있었는데 그 후보끼리 이제 권칠승 의원하고 임종성 의원 두 분이 출마했는데 네. 단일화를 지역위원장 59명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셔가지고 그 투표를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이제 있었어요. 거기 가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가 이렇게 1, 2번 있고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없으니까 이름을 적으라 하더라고. 이게 필적 가지고 나중에 감정할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으면서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한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재편회에서 시도당까지 정비하는 그런 과정도 갖고 있죠. 예. 그 누가 됐어요? 아직 결과 발표 안 났습니다. 5시까지 합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동료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우리 박진영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그 놈이라고만 안 부르시면 됩니다. 박진영 교수님. 박진영 군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우리 교수님은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저하고 좀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가지고 네,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내 선거할 때 보니까 누구를 지지하냐 이거를 한 단계 건너면 전부 다 친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왜 지지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친소 관계더라고요. 친소 관계. 지금 경기도 광주시죠. 그 네, 임종성 의원님이 그리고 권칠승 의원님 화성이고. 화성. 두 분 다 지난번에 출마하셨었어요. 2년 전에. 네, 그래서 박정 의원으로 단일화했었죠. 그때도.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두 분들이 출마를 하신다면 저는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식으로 단일화하시는 거는 좀 이 직선제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럼요. 그럴 거면 사전에 조정하셔서 안 나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국대의원 50%하고 권리당 50%로 이렇게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룰이. 근데 그거 도당위원장 선거도 그 일정을 다 소화하면 한 1억 정도 든다네요. 그 단체 문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전국대의원은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전국대의원인 그렇죠, 거죠? 예. 경기도 소속에. 예, 그리고 권리당은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크죠, 경기도가. 네. 그런 과정을 지난번에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해보면은 좀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나누는 것이고 이 국민이 또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하나의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해서 이제 민주주의 비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비용을 굉장히 적게 치르는 나라예요.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지금 선진국들 민주주의하는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그 국민의 이 피를 뿌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프랑스 대혁명 이야기하면서 왕의 목을 치어본 나라란 말이에요. 몇 안 되는. 미국은 이 독립전쟁 자체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쟁을 겪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이나 조국 그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불제 민주주의 또는 가불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치와 민주주의 역사가 좀 짧은 면이 있어요. 물론 뭐 우리도 이제 4.19 혁명이라든가 6월 항쟁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이런 역사들을 겪었습니다만은 이 압축적으로 겪은 거죠. 네네. 하여튼 저는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네,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싶은데요. 사실 아마추어 정부다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 국정쇄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도부 일원이신데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세계 신기록을 지금 갱신했죠. 가장 최단 기간에 부정 평가가 이제 70%도 넘는 것까지 나왔고 한국 갤럽하고 KSOI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여론조사 한다는 리얼미터까지 지금 긍정 평가가 20%대로 주저앉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국정 방향에 대해서 진짜로 반성을 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종 그 김건희 여사뿐만 해서 측근들에 대한 각종 비리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엄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강하게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대가 사실 오늘 이제 휴가 끝나고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에서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거에 기대치 없고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게 본인들만의 해석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서 사정정국을 통해서 정치보복하러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 이 국면을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국에 대해서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저도 저의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박순애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경질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근본적인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15 광복절 사면이라든지 8월 17일이 이제 취임 100일이잖아요. 100일에 대해서 뭐 서민과 민생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담아서 그거를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도도 그런 것들로 이 국면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또 읽히니까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원래 발표하려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은 핵심은 이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 공급의 방법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내일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국정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그런 것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쇄신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땜빵식으로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전국위원회 국힘당 열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정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또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8월 중순에 경찰이 우리 김혜영 씨 복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장남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상습도박건에 대해 소환조사하겠다 이런 걸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이어서 터뜨려서 그런 식으로 국면을 좀 반전시키려고 한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부정평가에 분석한 걸 보니까 가장 부정평가 요인으로 이제 인사가 첫 번째가 인사인데 두 번째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무능이에요, 무능.
그러니까 각종 뭐 그 측근들의 비리라든지 김건희 여사라든지 건진 법사라든지 또 인사 참사라든지 또는 뭐 종북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합쳐져 가지고 이제 부정평가가 70%가 넘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쇄신안을 예를 들어 내고 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좀 물타기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국민들이 무능하다 이 정부가 이런 총체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정말 큰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70대 이상을 빼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그 지역과 세대에서 다 지금 부정평가가 급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네. 70%의 부정평가 중에 60% 이상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심각하게 이 윤석열 정부가 그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사실은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던 그대로예요. 네. 초심이 하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초심이잖아. 지금 초심이죠. 네. 근데 초심대로 하겠다면 그냥 그대로 한다. 네. 그게 무슨 쇄신책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변할 걸 뻔히 아는데 네. 지금 상대 진영에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계속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비판만 바뀌지 않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해동되는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뭐 방법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36.8%고 국민의힘이 31.3%인데 민주당 오히려 전주보다 6.7%가 빠졌어요. 국민의힘도 물론 빠졌지만 2.5%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좀 강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도출이 되는 건데 오늘 11시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그 최재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고 이번 주 오늘 비대위 때 좀 논의된 건데 이번 주 중에 아마도 그 김건희 씨 여사 관련된 각종 이제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뭐 그 지금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백하게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게 특검 안 하면 누가 뭘 특검을 합니까? 왜냐면 보세요. 직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검찰이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든요. 검사 수장의 배우자였거나 검사를 지휘 감독할 최고 그 국정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딱 정확하게 특검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도록 야당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번에 뭐 경찰국 문제라든가 이미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게 위법인 거를 위법 의견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봤더니 다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해임 건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장관 탄핵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사실은 원내에서 스케줄을 가지고 차근차근 압박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미 장관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그 경찰 그 대책위원회 구성돼서 한정혜 의원이 지금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지금 그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제 그 탄핵 소추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지난번 기자회견 때 탄핵 소추 추진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그 선명야당의 모습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도이치모터스 건도 얘기했는데 자본시장
법 위반된 범죄는 정말 중범죄죠. 중범죄로 처벌하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형도 있고. 아니 지금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법도 법정 예.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왜 우리 그 남부지검에 그 증권범죄수사부 그거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죠? 예, 증권범죄수단. 예.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제 증권 그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네. 유일하게 딱 한 명. 김건희 여사만 거기에 지금 예외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하게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저는 정말 그 증권범죄 합수단 만든 게 그걸 정말 이런 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증권범죄 검찰 정관들 시장을 열어주려고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느리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수많은 국정조사라든가 이 상설특검을 진행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본부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혹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그 전에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해놓는 게 좀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걸고 넘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사자의 맞불 형태가 돼버린다면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열어나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사자가 아닌 현재 비대위에서 먼저 빨리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가 또는 국민대 의혹 문제 또는 지금 최근에 포함돼서 사적 채용 문제 그리고 또 이 광급 공사의 의혹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국정감사라든가 특검에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좀 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국정조사 이제 그 김건희 건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이상민 장관 문제는 제가 보기에 신임 대표가 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시간 끈다고 해서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KDI 원장 사퇴 종용한 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이렇게 직접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 맞고요. 이제 좀 전에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정기관을 통해서 그 사정의 칼날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 아까 되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의 그런 우리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 고소고발된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지금 국회 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막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또 우리 그 당대표 후보 중에 한 분, 그 박용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당원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마치 지난 우리 당의 기책 사유로 보궐선거 발생했던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거 당원 바꿔서 우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다. 근데 이걸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던데 그거는 그 전에 그 보궐선거 조항하고 이 당원 80조의 조항은 아주 그 개를 서로 관점이 아주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준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당원 당규 재개정 하잖아요. 전준위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이 방송에 나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 그래서 전준위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안도 만들어서 비대위에 보고도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당원 청원 게시판 그걸 통해서 그게 막 올라오면서 오히려 그게 막 이슈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당대표 후보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그걸 또 그 순회 경선에서 연설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걸 또 보수 언론이 계속 받아쓰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 조항은 원래부터 지금 그러자는 윤석열 정부가 사정기관 다 장악해서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건진법사 등등 해가지고 공격해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와전돼가지고 지금 회자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일단 그 부분은 법률가니까 법률가적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당원 80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총장은 당직자와 관련해가지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불법 수수,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기소가 이뤄지면 당직을 정지하고 직무를 정지하고 이게 직권 직무 정지 처분인 거죠. 그 다음에 윤리위에 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은 가장 마지막 이제 꼬리 어근데 법률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다 내지는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무 규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할 수 있다 그거는 재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판단하에 이거를 당직을 정지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기소 자체가 석연치 않은데 의도가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사무총장이 이 기소 자체를 일단 정당성을 긍정해서 당시 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윤리 조사를 통해서 다시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표가 임명하죠. 당대표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보통 맡는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에 출마했고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면 당대표가 돼서 사무총장을 임명할 텐데 이 조항이 개정이 왜 필요하죠? 본인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은 개정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뒤에 이야기하니까 일단 1차적인 정리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들은 정식적으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에 비대해서 좀 해결을 조금 해줘라.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원당규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라든가 뭐 박용진 후보든 또는 뭐 이 강훈식 후보든 신임 당대표에서 한다면은 이것도 말썽거리가 될 거예요. 이거 사실은 조용히 현 지도부에서 해결해주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잘 지적한 듯이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그 개정 내용이 아니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요구한 바도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당 대표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기소당한 다른 그 당직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정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내용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저는 지금 현 비대위 지도부가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라. 그럼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당대표 후보가 박용진 후보인데 박용진 후보 본인은 예전에 그 노동운동 같은 거 하다가 처벌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빼고 민주당 의원들만 사면해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자기는 사면을 안 해준다. 이걸 가지고 계속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아니 본인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적인 기소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권이 절대 남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확신하나요? 본인이 만약에 역으로 그렇게 기소당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당직 직무를 정지시키고 하면 수긍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소에 대해서 옳고 바른 기소다 하고 박수를 치고 본인은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인데 박용진 후보의 이 흔히 하는 이 칼날이 굉장히 좀 세죠, 그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뭐 일단은 뭐 간략하게 전당대회 일단 최근의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니 금방 말씀하시는 끝을 맺죠. 네, 그럴까요?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에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그거예요. 뭐냐면은 공식적인 민주당 입장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치다.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선당후사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보고 자생당사한다 이러는데 선당후사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기 정치로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반사체로서 대중에게 주목받는 목적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당론이나 문제 있는 입장이라면 내부적 비판을 충분히 해본 뒤에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할 때 아주 젠틀한 방식으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이분은 늘 조중동에 먼저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당에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번 의총에서 실제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중동 가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민주당의 그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 하는 거는 완전히 이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정말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에서 받아쓰기 좋은 그 이른바 먹을거리, 재료만 던져주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자기 정치고 자생당사지 이게 어떻게 선다고 삽니까? 박용진 의원 제가 참 참겠습니다. 많이 알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 황운하 의원도 지금 기소돼 있죠, 그죠? 그렇죠. 기소돼 있고 최강욱 의원은 2심 선고까지 받았어요.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야당인 상황에서 우리가 본인은 이 민주노동당이라든가 또는 제야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야당이 제일 그 여당과 싸우는 방식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본인도 예전에는 본인 사건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렇죠. 본인 사건에서는 본인 사건에서는 내가 정말 그 헌신적인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을 해왔는데 아주 부당한 검찰의 기소로 내가 처벌됐다.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야 출마할 수 있다.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당원인 자신을 사면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기소권 행사가 공명정대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냐고요. 전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이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 검찰 독재 정부라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계속 그렇게 비판하실 거면은 증거 찾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또 말씀드리는 게 그 박용진 후보가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나도 보호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설명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과거 대선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 한번 가보세요. 본인이 후보 떨어진 다음에 관심이 민주당 대선 선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당시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를 첨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혀놨습니다. 이른바 팩트체크란에 다 공개했어요. 본인이 좀 보시면 돼요. 본인은 공부하거나 찾아볼 생각을 안 하시고 다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라.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 대선 때 다 했던 얘기. 다 했던 얘기. 대선 때 다 했던 다 공개된 자료로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게 왜 공익환수고 그다음에 공공의 그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와 관련된 판결문까지 다 올려놨어요.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다 끝낸 이야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더 내놓으라는 겁니까,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안티테제로서 당연히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정당 내에 이 정도의 다양성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목하셔야 될 건 오히려 지금 역대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 체제,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이제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체제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권리당원 지지를 받은 그 당대표 후보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일단 제가 그 누적 득표를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74.15%, 네. 박용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가 4.98%. 네. 훈식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잠깐. 강훈식 의원 뭐 좀 올릴 방법 없을까요? 그래도 나름 좀 중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통합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에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선 주자 후보를 스스로 상처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야당의 당 대표가 해야 될 언어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른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가장 소중하고 유력한 자산인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리고 당내에 더 많은 이른바 대선 주자가 만들어졌을 때 강훈식 의원 자기도 자산이 좀 되죠. 자산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충청의 주자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들면서 2017년 우리가 대선에 성공할 때 문재인 대통령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재명 후보도 있었고 그 전에 안희정 후보, 박원순 후보 많았어. 박원순 전 시장, 안희정 의원 다 많았잖아요. 안희정 전 도지사 다 많았는데 그다음 그렇게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좀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들을 키워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것도 좋지만.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강원도하고 대구, 경북, 제주, 인천 정도 했는데 권리당원 투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만 한 5천 명 정도가 대상이거든요. 전체가 110만 명 되니까 이제 10% 정도 진행한 거고 이번 주에 이제 부울경하고 충청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청권에서 좀 강원식 의원이 의미 있는 득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후보가 아까 지금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지난 대선 때부터 좀 들었는데 1등 후보만 계속 공격하는 그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딱 그 받아쓰기 좋은 워딩들을 많이 해줘요. 이번에 당원 80조도 사실은 그 순회 경선에서 연설에서 박용진 후보가 하면서 이게 막 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른바 방탄 계정. 이 언어를 쓰신 분도 그분이에요. 사법 리스크도 우리 그 비대위에서는 절대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 쓰지 마라. 이제 당내에서는 그래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걸어서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원내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지애로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 반하는 얘기들을 네, 맞습니다. 공식적인 순회 경선에서 연설로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20% 득표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반사적 이익을 그냥 가져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예비 경선 때에도 박용진 후보가 컷오프 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의외로. 맞습니다. 그만큼 그 원내에서도 이렇게 동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거 바로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그런 진짜 비판의 지점들이 꽤 있는 그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때 그분이 이제 아까 조성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변호사 그때 대변인하면서 또 우리 민주당을 얼마나 혹독하게 또 비판했던 그 당사자였습니까? 그리고 그 다시 이제 민주당에 돌아와서 복귀한 과정을 보면 김종인 그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공천받아서 이번에 원내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선거 국면에서 취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삶의 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측면이 과거부터 좀 있던 의원 아니냐.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아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치사를 쭉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비주류는 있었어요. 비주류는 있었는데 뭐 흔히 하는 정대철 고문, 과거에 또 김상영 고문, 김영호 의원의 아버님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보고 죽으라고 감옥 가라고 저주한 적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분명히 비주류 있었습니다. 네. 비주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계 김건택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상대 보고 감옥 가라 이야기한 적 없어요. 네. 또 넘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손학규 의원 뭐 그런 분들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 계실 때도 노선투쟁이라는 것을 했지 상대방 보고 감옥 가라고 저주를 퍼본 적은 없어요. 특히 야당일 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반대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인 갈등으로서 함께 하기 힘든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숨 쉬는 것도 불평불만인 민주당 내의 진중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그 좀 당원 80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뭐 그 정도 해석 안 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저기 사무총장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뭐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게 사무총장이 할지 안 할지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타도로 몰고 가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오히려 아까 그 김현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후보가 오히려 정적을 제거할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사실 당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결정하는 거기 근데 때문에. 그 규정도 좀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다. 사무총장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이나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게 해석상으로는 꼭 해석상으로 당대표도 당직자니까. 네, 당직자니까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박지원 교수님 얘기처럼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당직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 그래요. 이거는 애초에 그 선출직 당직자를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주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 가능한. 왜냐하면 사무총장 자체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보복 여부에 대해서 중앙 윤리심판원에서 네. 판정하게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건 대단히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잖아요. 엄청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 사실 윤리심판원은 법적인 판단을 맞습니다. 저 같은 법률가들이 들어가서 예,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들은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자신 없다면은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로 가는 게 맞죠. 네. 또 최고위원회에 두면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 회부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회부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최고위원회에 두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 선거는 좀 그냥 뭐 흐름이 이미 결정 난 듯하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뭐냐면 이제는 이른바 단일화 논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추격의 발판 정도가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 이른바 단일화 논의가 나올 텐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뭐 75% 정도라는 거잖아요. 역대 이른바 그 직전에 이제 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그때도 어대낙이었죠. 어대낙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60%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70%가 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단일화 이슈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또 최고위원인데 생각보다 우리 고민정 의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고위원들은 후보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뽑히는 그러니까 8명인데다가 거기다 5명이나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인기 투표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50% 넘게 나올 줄 알았어. 인지도 투표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지도로 보면 진짜 정청래 의원하고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압도적이거든요. 왜냐면 고민정 의원이야 이제 방송에서 앵커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분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가셔서도 대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현근택도 나가라고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요. 저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보통 1위에서 3위까지는 다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4위, 5위가 이제 윤영찬 후보가 4, 5위 중에 한 명 있고 저기 장경태 후보하고 서영교 의원이 5위 다툼을 좀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6위로 밀려나고 4, 5위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카톡 등으로 정청래 후보는 어차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구별을 친명 후보들 중에 이제 윤영찬 후보가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날을 계속 세워왔고 아예 지금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그 한 표는 박찬대, 한 표는 장경태, 그리고 한 표는 박찬대, 서영교 이렇게 가자라고 이런 이제 카톡들이 막 도니까 정청래 의원 후보가 그거 안 된다, 한 표는 정청래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연설해서 막 하기도 이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 이번에 보면 8명 후보 중에 소위 뭐 굳이 구별하자면 친명계가 4명이고 뭐 비명계가 4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이 전부 다가 지금 당선권에 들어온 이거는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반사적 효과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마케팅하는 후보들이 저렇게 약진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당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각종 비판이나 책임론 이런 것보다는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 다음에 항상 저희 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원내 중심의 정당. 그 원내 기득권에 돼 있는 사람들의 판단, 당신과 민심과 잘못된 그 계파의 이익을 하는 그런 그 판단들에 대한 당의 운영에 대한 그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걸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그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최고위원들조차도 같은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진짜 이렇게 보시면 권리당원도 그 권리당원하고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크게 차이 나지 비슷하지 않아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8위가 송갑석 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선 의원이자 광주에 당시에 초선일 때 광주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재선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당위원장까지 맡아서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비중, 물론 아직 투표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호남 분들인데 꼭 호남 지역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향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윤영찬, 그러니까 이른바 6위, 그러니까 이제 턱걸이에서 밀리신 분은 1등이 이제 윤영찬 의원이 6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영찬 의원은 사실은 국민소통 수석을 하시면서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지도 싸움이고 거기서 언론 노출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순으로 약간 이렇게 득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이제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윤영찬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불복 관련 수준의 이야기를 했고 좀 맞아요. 과도하게 당내 분란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지도부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면 저는 뭐 고영인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 친명인지 친낙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 1등을 한다면 최대한 안아야 돼요. 극단적인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극단적인 사람은 제외하고 최대한 안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윤영찬 의원까지 안고 가기는 참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그런 생각이 경우는, 좀 들어요. 예, 뭐 사실은 같은 성남입니다. 옛날에 그 성남시장 하실 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서로 관련이 있겠죠. 또 성남시장 할 때 거기서 이제 성남에서 출마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지원을 받았죠. 굉장히 크게. 근데 물론 이제 그 지자체장이니까 선거에 명시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윤영찬 의원을 좀 측면 지원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왔겠죠. 그렇죠. 호응해줬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또 각종 행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그때 또 굉장히 상당 부분 배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 과정 이번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에 뭐 이제 이미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이제 수학연설을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이른바 불복을 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적인 자세가 아니거든요. 뭐 일단은 본인이 어떤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못할 망정 최소한의 민주주의자로서의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치열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는 그 부분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에서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다. 오늘 제가 아침에 대선 때 이제 친낙 성향의 선거운동을 하셨던 이제 모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어디 지역에 광역시도의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님 맨날에 그 친낙했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했던 거고 나는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내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인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는 뭐 원래 또 이재명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뭐 누나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네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판이 아직까지 우리 그 권리당원 우리 당원들에게 굉장히 비판이 있는 이유도 경쟁에서가 아니에요. 경쟁을 할 수 있죠. 네,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좀 과한 언사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승복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원팀으로 함께 발벗고 나서서 띄워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경선 과정에서의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뒤늦게 합류하시기도 했고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정당을 운영하면서 의미 있는 주류와 의미 있는 대선까지 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안아야 돼요. 그럼요. 많이 안아야 되는데 이게 또 정치의 논리라는 것이 냉혹한 측면도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잘라야 돼. 과감하게 잘라야 돼. 아웃시켜야 돼. 저희가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확신범. 네.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 사실 대장동권이나 이런 것들 그 NI 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쵸. 터뜨렸다라는 거 다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갖고 별 혐의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확신에 찬 얘기들을 우리 내부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그 내부 총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취임 3개월도 안 되는데 부정평가가 70%가 넘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전히 이 국면 전환을 정치보복을 통해서 전환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랑 지금 우리가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내부에 똘똘 뭉쳐도 지금 사실 지금 시원찮은 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이미 지나간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부 리스크를 자꾸 만들어서 부각시키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되고. 그 고영인 송갑석 의원이 혹시 사퇴하고 뭐 윤영찬 밀어주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 이재명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재명이 법적으로 아웃되라 윤석열 정부에서 아웃되라고 저주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도 분류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안을 수 있는 사람과 끝까지 가도 앉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최고의 문제는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지금 저 밑에 자막이 나와가지고 잠깐 덧붙이면 뭐 이렇게 윤영찬을 밀어준다 고영희 송갑석 이거는 해서도 안 되죠. 이미 1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도 안 그리고 되고. 제가 기탁금도 또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저주하지 말자. 그렇죠. 동료인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즐겁게 팝콘 각오로 보고 있는 강 건너 불구경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 상황,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비상대책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당내 일에는 법원이 잘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절차가 워낙 엉터리라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아니 왜냐면 그게 지금 참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사법부는 사법 자제주의도 아니고 사법 소극주의도 아니에요. 사법 적극주의도 물론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법 관료주의네. 네, 관료주의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관료주의고요. 그냥 법과 규정에 있으면 그 있는 대로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니 그러면 왜 이 도대체 무슨 정당 문제라든가 종교 문제에 잘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냐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예. 뭐냐면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정당의 정통성을 두고 다툰다. 예를 들면 서로 쪼개져가지고 그런 거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두 개가 나눠졌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느 종교가 진짜 원래 그 종교의 정통성을 이은 거냐? 교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통을 이은 거냐? 그다음 또 누가 계시를 받았는지 알게 뭐야, 그죠? 네, 그리고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쪼개지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새누리당의 전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는 판단 안 해요. 근데 오로지 뭘 판단하냐면, 뭐 예를 들면 분당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어떤 특정 결의의 효력을 다툰다거나 할 때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했느냐 그리고 권한 맞습니다.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그 두 개만 봐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는 당하는 사람들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또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당헌 당규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예를 들면 통보할 때 모두에게 통보했는가 소집할 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에 왔는 숫자가 과반을 넘었는가 라는 이런 보편적 기준을 생각하지 당헌 당규에 대해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가 있잖아요. 특히 당헌 당규에 명백하게 그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절차 규정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당원 당규 자체가 이른바 자치법규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절차예요. 그리고 자치법규잖아요. 네, 자치법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그 자치법규를 본다는 의미에서는 정당을 존중해요. 정당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자치법규의 해석과 관련돼서 또 어떤 명시적인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의 판단도 존중해 줍니다. 근데 어찌됐든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누가 해석하더라도 명백한 절차 규정이 있는데 그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 그럼 해석 그만하고 우리 위법이라고. 조상호 변호사 보기에 네. 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느냐. 기능을 상실했을 때 비대위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기능 상실. 네, 근데 기능 상실했느냐 관련해 대해서는 그 부분 판단 또한 애매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일 수는 있는데. 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해서 비대위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국 상임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올렸는데 네. 기능을 상실한 최고위원회가 다시 와서 회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 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그게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그래서 그 판사로 봤을 때 법률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검토해 보면 이 지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결정은 위법합니다. 위법합니까?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게 맞아요. 특히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이니까. 물론 그 가처분이 본안 선취 효과, 이른바 아예 이 후속 절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그 이후에 그게 복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 진행해가지고 꼭 이 본안 소송이 늦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본안 소송 진행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정도의 굉장히 첨예한 법적 대립이 예상되거든요. 그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은 받아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 두 가지가 이제 나눠지고 있어요. 네. 조상호 변호사라는 법률가가 보기에 이것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은 법률적인 판단인 거고 정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저는 반반으로 해요. 반반으로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 지금 그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해임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한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또 말 그대로 그 당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의 여지도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해서 그냥 좀 기각시킬 가능성도 같이 좀 병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 이런 거 법원 잘 모릅니다. 법원은. 관심 없다. 근데 주로 그동안에 판례라든지 기존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내의 문제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당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라는 게 수세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호 변호사는 이게 본인의 생각과 또 예측은 어때요, 그러면? 저는 예측도 받아들여진다. 제가 맞다 말고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그 당내 문제에 잘 개입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이른바 이론가들 얘기예요. 교수들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찾아보시면 이제 공천 같은 거가 가장 또 첨예하잖아요. 그 공천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의외로. 우리도 가처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되게 의외로 많고요. 아니 본인 소망 말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반반인 것 같고요. 반반인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토요일날 기자회견 한다 그랬죠. 네. 내일 정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가 최종 결정되면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도 내일 선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정이 되겠죠. 그럼 바로 수요일날 안 하고 왜 이렇게 토요일날 가서 기자회견 하는지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왜 3일을 뒀을까요?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얼핏 그 사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언론에 났던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관리형 빨리 조기 전대 하자라는 식도 있고 이제 1월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이준석 그 대표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혁신형 비대위의 그 양쪽 본인의 관점이 징계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당대표 출마 자격이 회복됐을 때 하자. 예. 그렇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좀 정치적으로 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거는 내기를 아시죠? 저 좋네요. 내기 아시죠? 뭐 내기 할까요? 뭐 좋으실 대로 제안을 해주시죠. 그럼 좀 세게 우리 소고기로 갈까요? 소고기. 소고기 좋네요. 소고기 좋습니다. 네, 소고기 저는 절대 김현정 받아들이지 위원장님도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소고기? 일단 저는 가처분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신청을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들어오니까 일단 갑자기 첫 번째로 한다 안 한다로 가고 그다음에 했을 때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저는 가처분 신청 안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하고 안 받아들인다. 하고 안 저는 받아들인다. 하고 받아들인다. 여기 김현정 위원장님은 신청 안 한다. 그렇지. 하여튼 세 개가 네, 다. 세 개로. 네, 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법원도 눈치 본다. 저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또 한 가지 결정적 약점이 있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방향은. 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그 직무대행의 권한은 통상의 사무입니다. 통상의 사무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 일상적인 그렇죠. 결정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상을 변경하는 결정은 못 한다예요. 이게 일반 법리거든요. 근데 지금 비대위로의 전환에 관한 결정은 현상 유지 결정이 아니라 명백히 바뀌는 거죠. 현상 변경 새로운 결정이잖아요. 체제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직무대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여지껏 늘 판단해 왔단 말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쫄아서 기각한다. 제가 요 말씀은 좀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의원한테 부탁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권위와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풀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좀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에 어디 한 자리 하다가 좀 쉬었다가 갑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게 정치적인 통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나를 애먹인 이준석이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밟아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준석 대표를 살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걸려있는 사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든 또는 그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저항하는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감찰부장 외부에서 이제 위촉된 판사 출신 감찰부장 계세요. 그분이 이제 문제 있는 이 윤석열 사단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제기를 그때 채널 A 관련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했을 때 그 이른바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그냥 보고서 두고 가라는 식으로 되게 고개 까딱까딱하면서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되게 무시하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장면은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죠. 내부 총질. 그러니까 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 영역의 왕은 나야. 그렇죠. 근데 왕에게 덤벼. 이런 거죠. 그렇죠. 마치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 봤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그래서 바꿔야 된다.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게 결국은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시절에 맞습니다. 이 검사네 그죠. 특수부 검사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그 이문정 검사도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동훈을 신뢰하느냐. 한동훈이 본인이 원래 이렇게 덤벙덤벙하는 스타일이라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커버한다는 거죠. 해결해 주는 거. 네, 다 해결해 주는 똘똘한 내 특수부 부하 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말씀하신 그 말은 다 동의하는데 그 검사위에 여사가 있대요. 여사도 다 해결해 주겠죠. 그 여사위에 또
법사가 있답니다. 법사도 하늘의 계시로 다 해결해 주겠죠. 그러네요. 우리 그 조상호 변호사도 누군가의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제가 생각에는 국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만은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당입니다. 본격적으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뭐냐? 들판에 있는 거다. 영어로 opposition party, against party. 그냥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 덕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이 선명 야당으로서 잘 싸우는 야당이 되도록 새로운 지도부 잘 꾸려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뭐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당하지 않은 저주에 가까운 우리 내부의 그 극단적 갈등으로서 단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좀 유능한 사람 좀 찍어주세요. 유명하다고 그냥 찍지 말고 제발 좀. 네. 누구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저는 인사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료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예의는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너 그냥 죄인이잖아. 너는 범죄자야.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노선투쟁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정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보를 상대로 너는 범죄자야. 너랑 그러면 범죄자하고 어떻게 같이 정치합니까? 그럼 빠져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나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배제의 정치는 적어도 하지 말자. 뭐 구체적인 어떤 그분이 자기가하고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정치인, 당내 정치인에게 그 정치인의 정책이라든가 컨텐츠를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너랑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대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렇죠. 거죠. 그 말을 하시는 분과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님. 뭐 윤석열 정부 부정 지지율이 지금 7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지금 거의 이제 70대 이상 빼고는 다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암투에만 빠져서 윤핵관과 비핵관 나눠서 권력 투쟁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제 지표는 너무 역대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고 민생도 그리고 또 코로나도 그 자율 방역이나 가학 방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과학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육강식의 정글로 내모는 이런 식의 그 각종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민생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정부 여당이 완전히 지금 실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만 더 지금보다 좀 더 선명 야당의 모습, 그 경제와 민생 챙기는 모습을 좀 더 선명성 있게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당내 경선 이제 8월 28일이면 새 당대표랑 최고위원이 뽑히는데 이 새 지도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능한 민생 정당과 선명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당내 경선할 때 치열하게 논쟁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조상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스스로 쓴다든지 뭐 당원 80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우리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우산 안에 있는 동지들 아닙니까? 동지들한테 비판할 때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경쟁 이후에 다시 원팀으로 돌아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정부 여당에 맞서서 우리가 이기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그 기본적인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그 예의 바른 정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기본 에티켓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8월 28일에 전당대회까지 우리 당원들 지금 어대남 넘어서 확대남이라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많이 지금 저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흥행시키기 위해서 당도 좀 더 많은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당원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전당대회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두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저 얼떨결에 제가 오늘 진행을 해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진행이 두 분이 워낙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 2090년? 2100년? 이게 어떤 잘 안 되는 것도 재미예요. 네. 2100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서동료 방송, 정치 1번과 11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